문명의 상징 콘크리트. 태어난 지 200년밖에 안 된 콘크리트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속해온 인류의 건축 문화를 일거에 제압했다. 이제 사람들은 콘크리트 숲을 떠나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콘크리트는 과연 신이 내린 선물인가? Hexavalent chromium, which is very dangerous. 오늘날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현대 문명과 함께 초고속 성장을 해온 콘크리트 산업. 과연 우리는 콘크리트로부터 안전한가?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올해 6살 영훈이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오전에 피아노 학원을 갔다 오는 것을 빼고 온종일 누나와 함께 보내는 영훈이. 이 구김살 없이 자라는 영훈이에게 2년 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 소위 알 수 없는 병이란 뜻의 아토피가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아토피와 영훈 엄마의 길고도 지루한 싸움이기도 했다. 가려움증에 좋다는 알로에도 그렇게 키우게 됐다. 하지만 알로의 효과도 잠시뿐. 지난 1년 동안 계속 알로에 즙을 발라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가려움증이 되돌아오곤 했다. 좀 많이 낫고 있어요, 영훈이가.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방충 효과가 뛰어나다는 황토벽지도 발랐다.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숯도 비치했고 온갖 치료 사례들 모아 고민도 해봤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뭐가 맞는가를 모르겠고, 그 엄마들도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뭐든지 해본다는 거예요. 아토피가 아토피 엄마들도 만나면은. 상황은 이웃 동네 아파트에 사는 세영이도 마찬가지. 유난히 동화책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세영이는 잠시도 손을 가만두지 못한다. 가려움증이 세영이의 집중력마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된 가려움증은 이제 세영이의 팔과 다리 그리고 목에까지 농가진을 퍼지게 했다. 피부과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그래도 어차피 일시적인 처방일 뿐인 거예요. 다 연고 발라주고.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라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밤이 되면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진다. 겨우 잠에 들었다가도 몇 번씩 다시 일어나 긁는 바람에 잠시도 세영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 생활 많이 가려워? 어떡해. 엄마가 대신 가려웠으면 좋겠다. 도대체 세영이와 영훈이의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제작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 의뢰 세영이를 괴롭히고 있는 아토피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엔 첩호가 사용됐다. 첩호 검사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을 피부에 접촉시켜 그 반응 여부에 따라 알레르기 인자를 밝혀내는 방법. 요거 이게 엄마 딱 지켜봐. 이틀 후 10여 가지의 첩호를 떼어내자 미세하지만 한 개의 첩호에서 반응을 나타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뜻밖에도 여기가 대표적 이제 인체 유해 중금속으로 바람을 꼽히는 껐어요. 크롬이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은 크롬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다면 같은 아토피 증세를 앓고 있는 영훈이의 반응 상태는 어떨까?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난 그 정도는 크롬 반응이 반응. 있는데요. 얘는. 애들 한 거 보면은 이제 대개는 양성 반응이거든요. 양성이는 아주 강하게 양성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보면은 이제 어떤 물질 중에 크롬이 조금 섞여 있다면 그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이라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양이 많아야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이라고는 전혀 다르죠. 크롬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크롬이 아토피의 원인인자거나 최소한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란 말이 된다. 크롬은 자연 상태에선 대부분 삼각크롬의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삼각크롬이 인위적 화학 반응을 거쳤을 땐 불안정한 상태의 육각크롬이 된다. 이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인 것이다. Well, there's two forms of chromium that exist in nature, or actually three. One is chromium metal, which is not usually very dangerous. There's chromium 3, which is not dangerous. In fact, it's used as a nutritional supplement. And then there's hexavalent chromium, which is very dangerous.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막스 코스타 박사는 미 환경협회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육각크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육각크롬이 인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여 암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는 물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에서도 육각크롬을 200여 주요 발암물질 중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 주변이나 놀이터, 그리고 유치원 등 비교적 활동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크롬에 노출됐다는 것일까? 그건 일단은 어떠한 경로로든지 이 어린이가 크롬에 노출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생활 환경에서 크롬에 노출됐을 것인데, 왜냐면 그 어린이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생활 환경에서 크롬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데 가장 크게 일단은 크롬이 생활 환경에서 많은 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시멘트의 가루나 이런 것이 흩날리면서 결국은 애가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셨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어떠한 생활 용구에 그것이 조각이 도금이 벗겨지면서 그 조각들도 또한 날렸을 것이다. 육각크롬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비롯하여 가죽 제품, 크롬 도금된 금속류 등 생활 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누나가 학원에 가버린 오후, 홀로 남은 영훈이의 놀이터는 동네 골목이다. 온통 콘크리트 담벽뿐인 골목. 그곳에서 영훈이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쓰고 남은 블록과 깨지고 마모된 낡은 콘크리트 벽이다. 실내도 콘크리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장판 속에는 금방이라도 콘크리트 먼지가 나올 듯하고
벽면에 갈라진 틈새 역시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렇듯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인식되는 콘크리트 부식.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에서 유가 크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침투력이 강한 유가 크롬의 일부는 호흡기를 통해 폐부 깊숙이 침투하여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퍼진다. 피부를 통과한 크롬 역시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이동, 강력한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So it's like a Trojan horse. It goes into our cells like sulfate and phosphate and then gets changed inside our cells to chromium-3, which then reacts with our DNA, produces DNA damage and mutations, and we can get cancer from that. So hexavalent chromium can go into all cells of the body and has the capability of inducing cancer in virtually any cell type. 더 좋고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콘크리트를 통해 충족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도시화율은 90%에 달한다.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주택 대부분은 콘크리트다. 매일 철거되고 또다시 건설되는 콘크리트 주택.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구조물 콘크리트 속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레미콘 단계부터 20년 된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시료를 채취, 콘크리트 속의 크롬 함유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 강원, 전남 등 대도시 6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 크롬 함량을 알아내기 위해선 우선 콘크리트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미세 분말에 0.2g의 질산과 염산을 넣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넣어 전처리를 한다. 콘크리트 중 중금속을 제외한 다른 여러 방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분석 결과 총 크롬이 모든 시료에서 검출됐다. 이 중 4개의 시료에선 발암 물질인 유가 크롬의 함량이 총 크롬 대비 30%에 달했으며 물에 녹는 수용성 크롬의 비율도 비슷했다. 크롬은 현재 일반 토양에서 분석한 결과에 비해서 농도가 5배에서 25배 정도, 15mg/kg에서 약 75mg/kg까지 다양한 농도 수치가 나오는데 이는 토양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멘트 중 크롬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2mg/kg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유럽 소비자연맹 같은 곳도 유가 크롬에 대해서 향후 2mg/kg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준치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국내 콘크리트의 발암 물질 유가 크롬. 이는 지금까지 유해 물질과 관련 콘크리트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콘크리트에 크롬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은 가장 먼저 건설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들은 거의 온종일 시멘트와 콘크리트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민병달 씨. 지난 30년 동안 민병달 씨는 전국 곳곳의 건축 현장을 돌며 미장일을 해왔다. 그런 그에게 7년 전 어느 날 소위 시멘트 독이라 불리는 가려움증이 시작됐다.
아이씨, 잠을 못 잔다니까. 그렇게 소주 한 2병 먹고 그냥 자요. 그러면 몰라요. 그럼 아침 일어나면 피가 다 나 있죠. 술김에 긁었으니까. 밤이면 더욱 심해지는 가려움 때문에 매일 퇴근하는 일조차 괴롭다. 평상시엔 멀쩡하다가도 일터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가려움증이 심해졌다. 그렇다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미장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 처음 민 씨는 그것이 금방 사라질 시멘트 독이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급기야 피부가 썩어 들어갔다. 이게 살이 시커머지고요. 살이 시커머지고 진물이 나고 이 핑크병처럼 오토오토를 막 나요. 오토오토를 막 나고 가렵고 긁고 막 그래요. 피가 날 때도 긁어야 돼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시커멓게 죽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심해요. 다음 날 제작진은 민병달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크롬을 비롯하여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는 25가지의 물질 반응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다른 물질들의 반응이 없는 반면 눈에 띄게 크롬 반응이 나타났다. 이 밖에도 머리 염색약에 들어있는 파라페밀렌 다이아민과 고무장갑에 들어있는 사요란 믹스, 시멘트 중에 함유된 유해 중금속 니켈 반응도 나타났다. 저번에 세면일을 갖다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해왔고 이제 첩보 검사를 보니까 알레르기를 보이거든요. 세면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그 중요한 원인 물질 하나가 크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크롬의 강양성을 보인 걸로 봐서 그 환자의 임상 증상하고 그리고 크롬에 대한 반응 정도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겠죠. 그래서 세면에 들어있는 크롬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병달 씨가 앓고 있는 알레르기의 주범은 크롬이었다. 평생 아픈 데 하나 없이 몸 하나 믿고 살아왔던 민병달 씨. 하지만 이제 민 씨는 시멘트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콘크리트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유가크롬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민병달 씨의 사진은 크롬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잘 보여준다. 크롬은 피부염뿐 아니라 코뼈를 녹이는 비중격을 비롯하여 각종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료 방법도 따로 없다. 유가크롬을 함유한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Another problem with chromium, hexavalent chromium, is it causes contact dermatitis. So it's some people are allergic to it. In fact, in cement workers, sometimes a person can't work with cement anymore because he becomes so allergic to the hexavalent chromium, so that his skin becomes full of rashes and you get contact dermatitis, so he can't be around cement. 지난 2004년 유럽연합은 인체 유해 물질 규정안을 통해 크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준들을 마련했다. 이것은 이미 시멘트에 의한 크롬 알레르기가 선진국에서 사회 문제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유가 크롬은 어떤 경로로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일까? 제작진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 가톨릭대학 허영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쥐를 이용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두 마리의 쥐에 동시에 크롬을 다량 노출시킨 뒤 크롬에 다시 노출시켰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크롬은 약 1마이크로몰, 사람이 시멘트 작업할 때 노출되는 비슷한 농도였다. 처음 노출시킨 뒤 측정한 두 마리의 귓볼 두께는 약 28mm. 그로부터 10일 후 한 마리의 쥐에 크롬을 미량 투입하고 나머지 쥐엔 크롬을 넣지 않은 용매만을 투여했다. 그 결과 크롬을 노출시킨 쥐의 귀가 심하게 충혈됐다. 이는 쥐가 크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귀의 두께도 많이 부어올라 크롬 투입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크롬을 넣지 않고 용매만을 투여한 쥐의 상태는 어떨까? 용매만을 투여한 쥐는 투여하기 전과 다름없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한번 크롬에 과다 노출된 쥐는 후일 소량의 크롬에도 강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는 임파구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험 동물의 몸속에 크롬을 기억하는 세포가 생겨났다는 거고요. 그 크롬을 기억하는 세포가 저희가 이 귀를 통해서 이제 크롬을 소량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물질인 크롬이 노출된 부분으로 그 크롬을 기억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거든요. 즉 혈액 흐름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혈액 흐름이 많아져서 저희가 흔히 그것을 이제 부종이라고 그러는데 부종이 되면서 이제 발작이 오는 거. 즉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실험 동물에 이미 크롬을 기억하고 있는 세포가 생겨서 이제 추후에 크롬이 계속 노출될 때는 똑같은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건축 현장. 제작진은 매일 시멘트와 접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중 어느 정도가 크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럴 땐 별로 가려운 못 느끼는데 밤이면 내가 미장년한 지가 42년 했는데 그렇게 한 5, 6년은 그냥 한더라고. 세면이 배인가 막 개갖고 여름에는 이런 데가 막 개갖고 막 이리도 개갖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근데 낮에 작업할 때는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지 가려움을 못 느끼는데 밤이면 한 12시 이후쯤 되면 많이 가. 조사 대상은 미장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30명. 첩보 검사 결과 예상했던 대로 근로자들 중 30% 이상이 크롬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대부분 다 손 끝에 되게 이제 일을 손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이게 이제 피부염이 많이 생기는데 손에 보면은 좀 부어 있으시고 그래요. 불구스름 하시고 그리고 겨울에서 조금 덜 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추워지면서 또 계속 이렇게 좀 부어 있기도 하고 허물도 좀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증상을 별로 못 느끼시는 걸로 봐서 아마 자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첩보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자극이 있거나 약하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심한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란 없다. 단지 반응 물질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유럽연합이 규정한 대로 안전장비를 갖추거나 시멘트 내 크롬 함량을 줄이지 않는 한 또 다른 민병달시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근로자들이 매일 만져야 하는 시멘트.
이 시멘트 속엔 어느 정도의 크롬이 들어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6개 회사의 시멘트를 수거. 시멘트 중 유가 크롬의 함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유가 크롬은 시멘트 분말에 검출 용액을 넣어 전체 크롬을 추출한 후 다시 필터로 걸러내는 이온 크롬하토그래피 방법을 통해 검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엄청난 양의 유가 크롬이 추출된다. 물의 잘 녹아 피부에 쉽게 스며드는 수용성 크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일단 수용성 크롬과 유가 크롬의 상대적인 무게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용성 크롬의 경우는 16에서 한 89 ppm, 그리고 유가 크롬의 경우에는 27에서 한 90 ppm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면 지금 덴마크에서 1983년도에 수용성 크롬에 대해서 2 ppm으로 시멘트 중 함량을 규제를 하고 있고, 최근 EU의 경우도 유가 크롬이 2 ppm으로 지금 함량 규제를 한다고 볼 때 최고 45배까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놓은 기준치보다 무려 45배까지 초과한 우리나라 시멘트의 유가 크롬 함량. 건축 근로자들의 크롬 알레르기의 주범은 바로 시멘트였던 것이다. 유럽연합은 올 초 시멘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마련하고 곧바로 발효시켰다. 그것은 유가 크롬의 함유량이 2 ppm을 초과하는 시멘트에 대해 출하 자체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멘트의 크롬 문제를 인식한 나라는 덴마크. 덴마크는 이미 1983년 크롬 관련법을 발효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6천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한다. 이는 대만과 함께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멘트의 주 재료는 삼가 크롬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석회석이다. 여기에 점토질, 규산질, 산화철 등의 원료가 혼합된다. 혼합된 원료는 건조된 후 화장품 가루처럼 미세한 분말로 분쇄된다. 이어지는 1450도의 고열 소성. 이 과정에서 자연계의 삼가 크롬이 산화되어 인체에 유해한 유가 크롬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크롬 농도를 줄이기 위한 어떤 처리 과정도 없이 시멘트를 출하한다. 혹시 크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특정 데이터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세요? 특정 데이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셋업을 하는 과정이죠. 예, 지금 이제 뭐 기구도 갖추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유가 크롬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또 예민한 거 아닙니까? 발암 물질이잖아요. 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 내부의 관리 기준을 지금 바꾸고 있고. 시멘트 산업은 지난 1960, 70년대 정부의 근대화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했다. 콘크리트는 발전의 상징처럼 돼갔고 전통 가옥이 있던 자리엔 아파트가 세워졌다. 하지만 건축 재료 대부분을 콘크리트에 의존하는 사이 콘크리트의 유해성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신축학교. 이곳은 올봄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마무리했다.
제작진은 한양대학교 김윤신 교수팀에 의뢰 교실 내부의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측정 항목은 포르말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이산화탄소 등 총 4가지. 농도 측정엔 카트리지와 고체 흡착, 열 탈착 방법이 사용됐다.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을 막은 상태로 30분. 측정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는 2.1ppm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준치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였다. 그 수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는 그 기준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에서 정해진 기준치에 비해서는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초과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수치라면은 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그 수치가 우리가 고농도에 있어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장시간에 걸쳐서 노출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은 눈, 코, 입에 있어서의 어떤 점막의 가려움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피로감이 온다든가 또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학업 능률의 어떤 저하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택실험동. 이런 거 지금 저희 실험실이 16개 정도. 이곳에선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 농도를 측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여기는 지금 뭐 도배나 등판이 전혀 안 된 상태네요. 예, 저희가 처음 실험하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부터 실험을 해가지고 최종 마감재가 마감되고 지금 전혀 지금 마감되지 않는 상태죠. 예. 소리 들어가니까. 33평형 아파트 거실 크기의 실험실 내부는 모두 16개로 나뉘어져 시공 단계에 따라 오염 농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무기물 상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어떤 물질들을 배출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4세대를 30분 동안 밀폐시킨 상태에서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뜻밖에도 무기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에서 다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4개 동에서 각각 0.9에서 3.5까지 검출됐다. 이는 일본의 기준치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치였다.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냄새라든지 또는 뭐 약간의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또 피부에 대한 자극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장을 하고 벽지만 바르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내부. 일반적으로는 고열 소성된 시멘트와 모래, 자갈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멘트에 문제가 있거나 레미콘 과정에서 유기화합물이 첨가됐다는 이야기다. 원화재는 지금 국내 일반화되는 게 리그닌 계통, 나프탈린 계통, 멜라민 계통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폴리카본산 계통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미콘 만들 때 그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조그마한 기포가 발생이 되면서 그 혼화재가 기포가 발생되면서 뭐 볼 베어링 역할을 한다 할까 어떤 그 활동성을 좋게 해주거든요. 시멘트 업계 측은 그 이유를 레미콘 과정에 삽입하는 혼화재로 들었다. 강도, 양생 등을 조절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첨가된 각종 혼화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레미콘 화학물질이 얼마 발생한다 뭐 얼마 규정치 그런 기준이 없거든. 레미콘 회사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 기준이 없고 혼화재 같은 건 저 공기량 같은 게 기준이 있어요. 3에서 6% 정도 나와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기준만 맞으면 돼요. 저희는 그 약품에 뭐 그 정확한 뭐
발암물질이 얼마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 KS 규정에 그런 게 없어요. 규정이. 그 국가도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콘크리트의 유해성을 밝히기보다는 빨리 굳고 보다 단단한 것만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건축 현실. 크롬이나 유기 화합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날 콘크리트의 유해성은 심각한 현실 문제로 다가왔다. 시멘트의 경우는 시멘트 자체는 무기 물질로서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시멘트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혼화제, 또 그 포집 탈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박리제 등에서 유기 화합 물질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방출 시험을 해가지고 위해성이 확인이 되면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 50년이 앞선 1870년대 시멘트 산업을 도입한 일본. 그런 일본인들의 콘크리트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이에 대해 일본 시마네 대학의 나카오 교수는 지난 2000년 특별한 논문 하나를 발표했다. 논문의 요지는 콘크리트 주택 거주자가 목조 주택 거주자보다 9년 일찍 죽는다는 것. 木造の分で、これ数値はこの中のまだあるんで、これ同じものでコンクリートですね。はい。 나카오 교수는 이 논문을 위해 일본 전역에 천여 통의 설문지를 배포해 콘크리트와 목조 주택의 연령, 자녀 수, 사망, 병질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나카오 교수도 깜짝 놀랄 만한 차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そうですね。一つはやっぱりコンクリート住宅に比べて木造住宅の方がいろんな項目で住み心地がいいという住んでる人が感じているということがまず分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以外に健康の問題ですと僕も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も単にデータを平均してみると、それこそ9歳とか10歳とかですね木造に住んでた人の方が長生きしてるってことが分かったわけです。9年っていうのは実はものすごい差なんですよ。今例えばがんの例えば完全な治療法が見つかったとしてどれぐらい寿命が延びるかというと大体3歳ぐらいしか長生きできないんですね。がんはなくなったとしても他の病気で死にますからとにかく9年でとてつもないが설문조사 결과 일본인들은 목조 주택에 살수록 자녀 수가 많았고 콘크리트 주택일수록 사고사, 암 발생률, 가정폭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카오 교수는 이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 일본 건축계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사고사와 평균 연령을 감안해도 콘크리트 주택에 사는 사람이 평균 2~3년은 먼저 죽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향 시오세시에서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있는 올해 57의 희게 씨. 항문질환 등 각종 병치레 때문에 아직 결혼조차 못했다는 희게 씨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 콘크리트라 굳게 믿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희게 씨는 학교가 목조에서 콘크리트로 바뀌고부터 신경성 설사와 치질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 후 목조 중학교에 진학하자 증상이 말끔하게 없어졌고 다시 콘크리트로 된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재발됐다.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아와 근 45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는 희게 씨. 그는 초등학교 시절 콘크리트와의 만남을 인생의 가장 비극적 순간으로 꼽았다. とにかく体の芯まで冷える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それは親たちもこの校舎は体の芯が冷えるね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したね。だから生徒子供でしたし多分すごい冷えから
そういうお腹下しが起こった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それはもう絶対確かだと思いますね。 오늘날 일본의 목조주택 비율은 대단히 높다. 전체 주택의 약 70%. 지진이 많아 목재를 선호했던 과거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一応我々が見るとシメント用に見られるんですけどどうなんでしょうか。いやこれは木造に、計算カルシウム板を貼ってあります。それで塗装して、ある。 지난 1960년대 이래 일본인들의 콘크리트에 대한 생각은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차 목재 쪽으로 선호도가 바뀌었다. 콘크리트 주택이 가져오는 각종 스트레스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住まいのストレスっていうのは3大ストレスがあって、一つはケミカルストレスで、その微量の化学物質が脳を狂わせる。でこれを私は環境ドラッグ、エンバイロメンタルドラッグと名前を付けたんですけども、それはシックハウスは今日本ではものすごく大変な問題になっている。で2番目にその神経を狂わせるストレスは電磁波のストレスです。誰も気圧がなかった第3の要するに建築から住宅からストレスがあるわけです。これがいわゆるコンクリートストレス。 콘크리트 주택과 목조 주택의 차이에 대한 논란은 일본 학계에서 계속되어 온 논쟁거리였다. 일본의 시즈오카 대학. 이 대학 연구소에선 그 같은 논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쥐를 통한 장기간의 실험을 실시했다. 대학 농학부의 철골 조립식 축사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1년 동안 계속됐다. 각각의 사육상자 바닥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삼나무 톱밥만 깔았고 온도와 습도는 자연 상태를 유지했다. 木材で作った建物がいいだとか、それからコンクリだとなんか味気ないだとかっていうことは言われてましたけども、それを客観的なその評価方法でデータを示す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マウスを使ってその客観的に数字として捉えられればということで始めました。この実験ではまず3種類の材質の 사육상자는 목재, 콘크리트, 금속 등 3가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는 최소한의 톱밥만 주어졌고 각기 먹이통을 안에 넣은 다음 철망으로 덮개를 씌워 온도와 습도가 같은 조건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상자는 모두 10개씩 30개. 여기엔 각기 암수 한 쌍씩의 쥐를 넣어 새끼를 낳도록 했다. 그 결과 목조 상자의 새끼는 성장에 이상이 없는 반면 콘크리트 상자에 들어있던 새끼들은 겨우 보름 만에 모두 폐사하고 말았다. 이처럼 쥐의 생존율에서 콘크리트는 목조뿐 아니라 금속보다 눈에 띄게 낮았고 난자와 정자의 경우도 목조에 비해 절반가량의 무게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는 목조보다 콘크리트에서 쥐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これは例えばコンクリートにこう触ってみると冷たいですよね。で冷たいですけどもこれずっといつまでも冷たいですよね。なかなかこれ温まりませんよね。で金属の場合にもやっぱり冷たいんだけども触るとでもずっと触ってると金属自体があったかくなってきます。で木の場合だとどうかっていうと最初からそんなに冷たいっていう感じはしないと思います。これが大きな違い材質の違いなんじゃないかなと実験結果の違い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考えています。 마코토 교수는 이 같은 쥐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의 원인을 냉복사에서 찾았고
이를 콘크리트에 대한 스트레스로 규정했다. 이제 일본에서 콘크리트가 주는 스트레스의 문제는 비단 주택만이 아닌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아이들의 콘크리트에 대한 스트레스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치 대학 다케시 교수는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했다. 心理学的に両方の比較研究木造校舎とコンクリート校舎の比較研究をやりました。情緒安定性として日本では児童用の心理テスト、矢田部ギルフォードテストというのがあります。標準化されたテストですが、それを使って小学校4年、5年、6年生だったと思いますが、はい。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은 비교적 콘크리트보다 목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시골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조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며 교사들의 피로도 조사에서도 콘크리트가 목조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木造の床と鉄筋の床を比較しますと、木造の床の方が赤い部分が多いで、鉄筋コンクリートの床の方は青い部分な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木造の床と鉄筋の床は子どもたちの体に与える影響が違ってて、木造の床の方が温かい、そういう影響を与えてる。でそういうことが私の研究との関連でいうと、そういう物理的な環境の良さが子どもたちの心理面のその情緒安定性に影響しているだろうと推測してます。 다케시 교수 역시 콘크리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을 냉복사로 꼽았다. 실제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현격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일본 문무성은 이 같은 차이를 인정, 점차 콘크리트 학교 대신 목조 학교를 권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今から20年ぐらい前にはほとんどですね木造校舎っていうの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徐々にですけども最近は1年間で整備する学校の中で一部については構造自体もですね、木造で作る施設も出てき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それと同時にやはり内装ですね、床とか壁とか天井、こういうものは鉄筋の校舎であってもかなり、ほとんどですね、9割とかそのぐらいの学校では木を積極的に使うという形で、豊かな教育環境づくりに努力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이시 초등학교. 온통 나무로 지장돼 있는 복도에서 아이들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뒹굴고 뛰논다. 표정에선 어떤 구김살이나 그늘도 없어 보인다. まずね、怪我がないですね。校舎の中で怪我はありません。あと子供たちがこうぶつかることもありませんし、あとはですね、そうですね、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ね、やっぱりこう廊下が滑らないんですね。ここはよく梅雨時になるとコンクリのね床はね結露ってあるんですね。濡れるんですね。こう濡れてこう床が濡れますね。そうすると滑りますね。ちょっと危ないんですよ。ここは絶対そういうことないですね。多分こう木がみんな水を吸ってしまう、そういう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ね。1年なので1時採用のコース。 2년 전 이시 초등학교 역시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과감하게 콘크리트 천정을 제거하고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했다.
천정을 통해 들어온 햇빛은 자연스럽게 복도에 흘러들어 목질에 부드러움을 더해준다. 이 같은 학교 측의 배려는 곧장 아이들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조퇴나 결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다. 이제 이시 초등학교에서 양호 씨를 찾는 아이는 거의 없다. コンクリートの時はいつもベッドが塞がってた状態だったんです。それが今はほとんどベッドを使うこともなくて、このように布団を畳んでいる状態なんですが、本当に少ないですね。 메이지 유신 이래 일찍부터 콘크리트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나라 일본. 하지만 지금 일본은 콘크리트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그 대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아시아의 콘크리트 산업을 선도했던 일본이 콘크리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有名な安藤忠雄さんという建築家がオールコンクリートの打ちっぱなしの非常にアグレッシブな住宅を建てたんです。これを日本の建築界は絶賛したわけですよ。ファンタスティック。それで日本で最高の建築の賞を与えたんです。建築のアカデミズムは。だからみんなが忠雄安藤の真似をしたんですよ、建築家たちは。だから日本中に1970年代からもう一つの病気のようにね、伝染病のようにコンクリートの打ちっぱなしの建築が日本中にあふれたんです。それは戦後建築の最大の悲劇であり最大の過ちですよ。なぜか。 2005년 서울의 인구 1000만. 사람들은 오늘도 콘크리트 숲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전에 피아노 학원을 다녀온 후 오후 놀이의 대부분을 콘크리트 속에서 보내야 하는 영웅. 이 놀이 공간을 떠나지 않는 한 아토피는 계속해서 영훈이를 괴롭힐지 모른다. 그동안 아토피의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일 거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크롬 등 각종 중금속들도 아토피의 원인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저는 한글을 몰라도 좋고 수학을 몰라도 좋고 일단은 저녁에 좀 잠 좀 자고 아토피가 다 안 나서도 좋으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 그냥 눈으로 봐서 그냥 그 제가 아토피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보통 평범한 애다 그냥 그 정도로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산업은 유해 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보다 그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성장해왔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콘크리트 크롬 함유량은 유럽에 비해 최고 10배에 달하게 됐고 실내 휘발성 유기 화합물 농도도 일본의 4배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콘크리트 속 유해 물질은 사람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일단 이 시멘트 제조 과정 중에 과연 이 크롬 함량이나 유가크롬 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어떤 기준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다. 콘크리트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 있다. 소리 없는 콘크리트의 반격.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다.